안녕하세요. 평화관찰사 친구들, 역사교사 진기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9월 21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9월 21일? 그날이 어떤 날이지 하면서 궁금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지만 저 알아요 하며 손을 번쩍 든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맞습니다. 9월 21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에서 전쟁과 폭력이 중단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세계 평화. 이 평화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많은 울림을 주는 한 해가 바로 올 2022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2022년 많은 국제적인 이슈가 있었지만 그 국제적인 이슈 중에 단언코 가장 많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린 이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 역시 가족들과 함께 뉴스를 보면서 전쟁으로 인해 건물이 무너지고 다리가 무너지고 소중한 가족들과 친구들을 잃어 너무나 슬퍼하는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보면서 같이 마음 아프고 슬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끝나지 않은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나 그 땅에도 다시금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도 이와 같이 평화를 위협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픔도 있었지요. 우리는 그 수많은 전쟁들 중에 특히 민족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서로 갈등하고 결국 서로에게 총뿌리를 들이민 비극적인 사건 6.25 전쟁에 대해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25 전쟁은 왜 일어났던 것일까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러운 날이었죠. 바로 일제강점기에서 우리 민족이 해방된 날입니다. 하지만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반도에는 북에는 소련군이 그리고 남쪽에는 미군이 진주하게 되었죠. 그리고 우리 남한은 미군정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1948년 5월 총선거를 통해 우리 이 한반도에 다시금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미군이 한반도에서 철수를 했다. 그 말은 한반도를 지키는 강력한 군사력이 하나 사라지게 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북한의 김일성은 같은 공산주의 국가였던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무력으로 적화 통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그때 에치슨 선언이라는 사건 역시 일어나게 됩니다. 친구들은 혹시 에치슨 선언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에치슨 선언이란 6.25 전쟁이 일어나기 5개월 전 미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 앞에서 극동 방위선을 다시금 재확인한 사건입니다. 그 에치슨 선언에 따르면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 알류산 열도, 일본, 필리핀 등은 포함이 되지만 한반도는 제외한다라는 선언이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해도 미국은 참전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6.25 전쟁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던 그 새벽녘에 거대한 포성과 함께 소련제 탱크를 몰고 북한이 남한으로 쳐들어오게 된 사건이죠. 너무나 기습적인 사건이다 보니까 우리는 모두 다 충분한 대비를 하지 못한 채 그 무서운 북한의 공격 앞에 맥없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발발된 지 3일 만에 서울은 함락되게 되었고 국제연합군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16개국으로 이루어진 국제연합군을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열세는 계속되었고 7월 20일 우리는 대전을 빼앗기게 되고 낙동강을 사수하는 것으로서 치열하게 북한과 맞서 싸우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만에 우리는 마산 남부와 부산을 제외한 한반도 전체를 북한에게 빼앗긴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게 된 거죠. 국제연합군과 국군은 치열하게 다시금 북쪽으로 올라오기 위해 격전을 치렀지만 북한군의 막강한 화력에 막혀서 올라가기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처하자 그때 국제연합군의 사령관이었던 메가더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한 번쯤 6.25 전쟁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들어봤을 사건이죠. 바로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6.25 전쟁에서 큰 전기를 마련하게 된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친구들, 이 인천 상륙작전이 사실은 많은 반대에 부딪힌 사람들이 과연 성공할까 의심했던 사건인 건 알고 계시나요? 사실 메가더 장군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인천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켜서 북한군의 보급로를 끊고 전세를 역전시키자는 계획이었는데 글쎄요, 수많은 참모들이 그 메가더 장군의 계획에 반대의 뜻을 표현합니다. 이거는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작전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천은 갯벌이 굉장히 넓어요. 무려 4km에 달하는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굉장히 넓은 갯벌이 펼쳐져 있거든요.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갯벌에 놀러 가본 적 있죠? 갯벌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발을 띄는 게 쉬웠나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곳에 무거운 짐을 싣고 무거운 무기를 든 군인들이 그 갯벌을 통과한다?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이 인천 상륙작전을 위해서 260척 정도의 군함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군함이 들어오기에는 인천의 수로가 너무나도 좁을 뿐만이 아니라 그 바다 밑에 있는 기뢰들이 설치되어 그 폭발하기라도 한다면 많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참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작전이었습니다. 또한 군함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수심이 매우 깊어야지 군함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인천 앞바다는 만조 시간이 그 당시에 2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즉 2시간 안에 수만 명의 군인들이 인천 앞바다에 상륙해서 2시간 만에 전부 다 통과하지 못하고 물이 빠지기라도 한다면 배는 오도 가도 못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메가더 장군은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고 기어코 참모들의 찬성의 뜻을 끌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은 개시되게 되죠. 그리고 이때 우리 군인들도 용감히 활약을 합니다. 인천 앞바다의 그 어두운 밤바다를 뚫고 바닷길을 밝히고 또 바닷속에 잠수하여서 수많은 기뢰들을 제거하게 되죠. 그로 인해 결국 전쟁 발발한 지 3개월 만인 9월에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전세는 역전되게 되죠. 그런데 이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는 사실 우리 친구들처럼 용감한 학생들의 희생도 있었다는 걸 우리 친구들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고사성어 중에 성동격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성동격서가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성동격서란 동쪽에서 소리를 지르고 서쪽을 공격한다라는 뜻이에요. 서쪽에 있는 인천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기만책이 필요했습니다. 인천에 상륙한다라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바로 동쪽의 장사도라는 곳을 공격함으로써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키려는 작전,
장사 상륙작전이 벌어지게 되죠. 하지만 인천 상륙작전이 주요한 작전이다 보니까 장사 상륙작전은 변변한 지원도 없이, 그리고 그 작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거의 죽음의 고비에 들어설 수밖에 없는 위험한 작전이었습니다. 미 8군은 아무도 그 작전에 지원하지 않았죠. 그러자 우리 용감한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도병들이 이 장사 상륙작전에 참여하여 용감히 싸워서 북한군의 시선을 분산시킵니다. 비록 그들의 크나큰 희생이 있었지만 그 희생을 발판 삼아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우리는 9월 28일에 서울을 다시 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군의 날에 38선을 통과하고 10월 19일에 북한의 수도인 평양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국군은 용감히 북으로 올라가서 이제 압록강, 두만강 라인까지 이르르게 됩니다. 아, 이제 통일의 길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다들 기뻐하며 희망을 품고 있던 바로 그때 우리는 중공군의 참전이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중공군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인해 전술로 국제연합군과 우리 국군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낮에는 미군의 폭격을 피해 땅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되면 나와서 피리와 꽹과리 소리와 함께 우리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밤중에 들리는 피리와 꽹과리 소리, 상상만 해도 오싹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미군은 그 중공군의 공격에 매우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마침 11월은 겨울이었어요. 개막원에 들이닥치는 매서운 추위가 우리 군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하죠. 그때 체감 온도는 무려 영하 40도였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는 중공군의 참전이라는 뜻밖의 사건과 매서운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서울을 빼앗기게 되는데 이거를 일사후퇴라고 합니다. 서울을 빼앗긴 우리는 다시금 치열하게 격전을 거듭하다가 5월에 이르러서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이 치열하게 대립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남과 북은 한쪽도 우세 없이 전쟁이 소모전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러자 전쟁을 멈추기 위한 회의가 시작되었고 마침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과 중국 그리고 북한의 대표가 휴전협정에 서명하여 1129일이나 계속된 전쟁이 남한 그리고 북한 누구도 원치 않았던 결과인 휴전으로 마무리되게 되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인해 우리 민족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겪었습니다.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남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요? 먼저 전쟁이 일어나자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가족 모두가 피난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만 며칠 후면 전쟁이 끝날 거라는 희망을 품고 가족 중 일부만 피난을 떠난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휴전으로 마무리되자 그들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만날 수 없는, 살아있으면서도 만날 수 없는 생이별하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는 이산가족이라고 부릅니다. 또 피난을 떠난 사람들은 굶주림과 추위에 떨며 나무로 전쟁의 위협을 피해 부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잠잘 곳이 없어서 천막을 치고 잠자리에 들며 추위를 피했고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 이들은 미군들이 남긴 쓰레기로 만든 꿀꿀이죽이나 또는
국제연합의 물자 후원으로 간신히 끼니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매우 힘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런 피난민들 중에서 특히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이들은 전쟁 중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잃은 전쟁 고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선생님은 그 아픔을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고아는 무려 10만 명을 헤아린다고 합니다. 또 전쟁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건물과 다리, 부두 등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어 이후에도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역사 속 찬란한 그 역사의 증거들을 나타내는 수많은 문화유산들도 전쟁의 포화 속에 사라지게 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이처럼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으며 남과 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지금까지 서로 오가지 못하고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이 땅에 6.25 전쟁과 같은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두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친구들, 휴전선으로 남북이 갈라진 우리나라가 다시금 평화를 되찾고 이 땅에 남과 북에 한민족이 서로 손잡고 평화 통일을 기뻐할 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6.25 전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